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공론화위원회가 관련한 일들을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론화위원회는 청와대나 뭐 산업부가 개입을 하고 중간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무총리 주관의 지금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인 근거가 뭐냐? 지금 한동안 뭐 불법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국무회의 결과 국무총리의 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법을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했던 사례가 요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제냐? 2013년도에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2013년도에 20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전체 예산만 거의 70억 가까이 돈을 썼습니다. 혹시 그때 공론화 할 때 좀 많이 보셨어요? 사람들이 잘 기억이 없죠? 예, 다들 얘기하기는 실패한 공론화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라는 게 사실은 온 국민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당시에 했었던 것을 1차적으로 공론화를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다수고요.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쪽짜리 공론화였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은 당시에는 15명의 공론화위원들이 있었고 그 안에 찬성단체, 반대단체가 다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출범하는 날 15명 중에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둘은 이제 환경단체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은 13명이 남잖아요. 그 13명이 끝까지 계속 간 거냐? 아닙니다. 마지막 공론화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9명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그럼 탈퇴를 더 한 거죠. 4명이 탈퇴를 더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원자력계에서 추천하신 분도 탈퇴를 했어요. 예, 이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 홈페이지가 살아있거든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라고 치면 나와요. 들어가서 보면은 속기록, 회의록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싸웠는데요. 초반에 한 3분의 1 정도는 속기록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중간에 공론화위원회 회의 참관하고 싶다고 몇 번 신청도 했는데 한 번도 참관을 허용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3분의 1 지나서부터는 속기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면 육두문자만 안 들어갔지 거의 싸우는 내용이에요. 내부의 그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그들 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제가 그래서 보고서는 굉장히 순화된 속기록이다.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 들은 거는 정말 싸웠다고, 정말 욕하면서 싸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내부적인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았고요. 실제로 지역마다 공론화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다 갖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땡땡 삼겹살에서 20명이 모여서 공론화 진행. 경주 시내 땡땡 수산에서 30명이 모여서 공론화 진행. 이런 걸로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지역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요, 그 공론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야 될 거잖아요. 사람 모으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언을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전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무슨 향후에, 무슨 동창회, 무슨 모임에 저희가 모여서 있으면은, 왜 그런 거 혹시 그 사무실에 전화들 안 오세요? 무슨 화장품 업체인데요. 저희가 도시락을 한 개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 1시간만 좀 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전화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오죠? 똑같이 했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밥 준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모임이 있는데 너희가 밥 사준다며? 그러면은 설명 필요 없고 와서 밥이나 사고 가라. 오히려 역전해서 제안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사실 진행이 됐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성명서도 엄청나게 냈고요. 예를 들면은 토론회를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앞에 플로어에 사람들이 발제자, 발표자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청중을 못 채워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동원을 하는데 참여 요 뒤에 앉아만 있어도 3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주고 만원짜리 USB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진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공론화의 시도가 굉장히 좀 한계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요번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번 거는 두 번째 공론화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재밌는 것은 자, 현재 공론화 위원이 전체 9명입니다. 저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어느 나라나 공론화를 하는 사안들은 갈등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면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찬성 측, 반대 측 다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요번 공론화는 특이하게도 9명이 찬성 측과 반대 측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그 명단을 받기 전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게 중립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중립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찬반을 똑같이 넣어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예 상관없는 진짜 중립을 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4개 분야, 인문사회, 이미 뭐 다 공개된 내용들이니까요.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4개 분야에 각각 2명씩 플러스 1명은 위원장, 이렇게 해서 꾸렸습니다. 명단을 저희가 전체 29명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좀 회람도 하고 의견도 구하고 해서 각각의 학회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각각의 파트가 4개 파트니까 이 파트별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3배수씩, 그러니까 6명씩 각각 추천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에 제척권, 난 저 사람 싫어 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을 추천 받았으니까 각각 2명씩 제척하면 2명이 남겠죠. 그러면 뭐 그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총리실에서 정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명단을 받아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아마 부산에도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분야에 다들 무슨 교수, 무슨 박사, 무슨 전문가들인데 한 번도 핵 관련해서 뭐 원자력 이쪽으로 글을 써보신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 과에 있는 사람, 뭐 누구에 있는 사람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2명씩 총 8명을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을 찬성단체에도 주고 반대단체에도 줬거든요. 근데 저희도 8명을 제척을 못했어요. 제척할 근거가 있어요. 아주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제척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원자력계에서도 이 제척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제척을 못하고 한 6명씩 제척 명단을 넘겼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는요, 찬성단체든 반대단체든 공론화위원 이 9명이 한쪽에 쏠려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요. 요즘 구글 같은 데 보면 검색하면 다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 치고 원자력, 그 사람 이름 치고 뭐 원전, 고리, 신고리, 저희 5만 가지 단어를 다 넣어봤습니다.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에요. 네, 정말로 어떻게 그런 분들이 전 존재하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부 원자력계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가 왜 하나도 없냐? 그렇죠? 지금 조사, 통계, 인문 뭐 이런 것만 있지 왜 원자력이 없냐? 저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력은 없는 게 아니다. 탈핵 전문가도 없어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진짜로 성함을 요번에 다 처음 봤습니다. 예, 기본적인 위원들의 균형감은 저는 맞았다고 봐요. 네. 자, 문제는 이제 또 다음부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론화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일들을 할 거냐. 지금까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죠.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10시에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3번 회의가 있었고요. 좀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오늘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보시면 과거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갖고 있는 좀 그런 폐쇄성 이런 것들을 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속기록을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나와요. 속기록이 이게 자료가 남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껏 자기 소신을 발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어요. 저는 지금 3번 회의했는데 회의록은 한 개밖에 못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회의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조사 통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 절차나 내용들을 전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위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인구 사람들 중에서 2만 명을 먼저 뽑습니다. 안 나오나? 2만 명을 먼저 뽑습니다. 이건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하려는 이 방식은 공론조사라는 방식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공론화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혹시 합의회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역시 좀 새롭죠?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배심원제, 요번에 원래 한다 만다 그랬던 배심원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은 공론조사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게 사실 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야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론조사 방식을 배심원들을 뽑아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다른지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공론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인구 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알고 있는 문제, 오늘 얘기하는 신고리 문제니 이런 거 말고요. 전혀 처음 보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 먹고 살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무언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짓는 게 좋을까요? 안 짓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문제. 나하고 이해관계도 전혀 없고 그 동네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걸 짓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 손 들어보세요. 찬성 반대 해보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거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핵발전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부는 핵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다라고 홍보를 해왔어요. 그것만 사실 알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따져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러분 핵발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과정을 이룬 겁니다. 자, 여기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자료나 내용들을 주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입니다. 지금은 이게 500명, 350명. 그래서 T1, T2 해가지고 지금 T3까지 사람을 줄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입니다. 5천만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천명이 갖고 있는 남녀 비율, 연령 비율, 지역 비율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똑같이 축소해서 축소된 형태의 대한민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게 2만 명인 거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만 명을 그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첫 1차 설문조사를 조만간 할 겁니다.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충분히 결론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간헐적이고 뜨문뜨문 보는 거잖아요. 맨날 이 문제에 2만 명 전체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쪽의 얘기 저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손을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또 모으면 또 안 됩니다. 다시 아까처럼 인구 비례, 지역 비례, 연령 비례를 다시 맞춰야죠. 그런 과정을 두 차례 걸쳐서 최종적으로 요 350명까지 줄이는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핵발전소에 찬성한다 하는 사람이 30%였는데 이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쉽게 그냥 50%라고 할게요. 자, 50%였는데 이후에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설문조사를 했더니 50%가 40%로 줄 수도 있겠죠. 60%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공론조사의 방식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원래는 이거는 여론조사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해서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라고만 해서 물어보는 그 결과가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방법들을 더 고민해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 2만 500, 300이라는 것만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500명, 350명 정도까지 모아서 1박 2일 동안 콘도 한 군데 모아놓고 1박 2일 동안 계속 공부시키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찬성 쪽에서도 나와서 설명을 하고 반대 쪽에서도 설명하고 군인 토의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박 2일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한 4번 정도 거치겠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안입니다. 네. 골치 아프겠죠? 실제로 이걸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저도 좀 고민이고요. 실제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계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어제 공식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칭을 왜 이렇게 펜이 다 말을 안 했죠? 시민 대표 참여단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대표는 좀 생략하고 시민 참여단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 시민 참여단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원자력계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도 좀 듣고 좀 황당했는데요. 이런 거를 제출해 달래요.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한 적 없다는 각서, 그리고 최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필증.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백수들이 와가지고 이거 문제, 이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논의하느냐. 기본적인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시민참여단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별이니 인구니 지역이니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직업 정도는 보통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 성별, 연령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종류. 그리고 그냥 인구 비례로만 한다면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시민은 전체 인구 중에서는 당연히 소수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 특히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니 지역을 좀 더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시민행동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그 미래 세대와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 참여단의 숫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얘기나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듣도록 이 시민 참여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냐 이런 건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50명이 정해지게 돼서 10월 21일 시작한 날짜로부터 딱 3개월인데요. 10월 2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공론화위원회의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얘기를 좀 더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만 명, 500명, 350명 요 모으는 과정만 하면은 이게 공론화가 잘 된 거냐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물음을 좀 갖고 있어요. 뭐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을 중간에 뭐 1박 2일 동안 모아서 하고 중간에 이게 TV 중계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하면은 KTV 같은 데는 아마 할 거고요. KBS나 MBC 같은 공중파가 특히 마지막 정도는 중계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마지막에 중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는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 중계를 하더라도 중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 구성 과정 전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5천만 국민 중에서 2만 명이면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떠들썩하니까 막 무언가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아마도 그 즈음엔 뉴스에서 한 번쯤 스쳐서 지나가긴 했을 거예요.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지 않았던 것 뿐인 거죠. 중요한 거는 실제로 5천만 국민들 중에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저 시민 참여단으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이거는 저는 이 시민 참여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여론조사 기관인데 당신이 이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시민참여당에 선정됐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게 시민단체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선거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세요. 이런 거 문자 많이 받으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오면 안 받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요. 한수원 사장님도 선정될 수 있고요. 예, 저도 선정될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됐을 때 대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이 1차적이겠고요. 자, 전혀 나는 평소에 이런 문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해보면 재밌겠네? 그러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밝히지 말라고 요구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알려지면 작업에 들어갈 거잖아요. 저희도 분명 작업 들어갈 거고요. 예, 원자롭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나 혼자만 딱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민 참여단이고 내가 350명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신고리 오르코기에 장례를 내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신문도 한 번 더 볼 거고요. 네이버도 한 번 더 볼 거고요. 신고리라고 검색을 한 번 더 쳐보겠죠. 여기에 작용, 1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건 뭐냐? 여론입니다. 여론.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옆에 물어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작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사실상 작업을 우리가 못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 이걸 작업해버리면은 이게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전부 다 못하게 막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외곽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혹시 갤럽의 여론조사 보셨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갤럽이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한 번 하고 오늘 여론조사를 또 한 번 했어요. 2번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아직까지는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요, 전국 평균 중단해야 된다 42%, 계속해야 된다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갤럽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나오는 결과가 좀 더 보수적이에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는 중단해야 된다 41%, 계속해야 된다 37%였거든요. 그러니 한번 적어볼게요. 한 달 전에 37, 41, 지금 40, 42. 이게 중단, 이게 건설. 아직은 건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건설보다 중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문제는 서울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현재 한 달 동안의 통계, 갤럽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통계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지지율이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서 핵발전소 찬반이 경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소를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건설을 해야 된다는 쪽에 포인트가 높죠. 몇 가지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높을까요? 예, 아주 확연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완전 정반대거든요. 자, 젊은 층, 나이가 드신 분들 누가 더 중단이 높을까요? 예, 젊은 층이 높아요. 예. 이게 참 굉장히 독특한 경향성과 내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은 재밌는 것은 부울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중단 여론이 훨씬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부울경에서도 건설해야 된다는 비중이 좀 늘었어요. 지금 이게 그럼 왜 늘은 거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걸 저는 이제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래요.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선거랑 여러 가지 면으로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자, 건설해야 된다 40%, 중단해야 된다 42%.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100이 안 되잖아요. 8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8%는 뭐냐? 모르겠다예요. 최근 들어서 이 모르겠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서로 간에 어쨌든 대한민국은 100%입니다. 전체에서. 자,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쪽으로 사람을 끌어당겨 와야 되는데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한 22%에서 25% 정도는
사고가 나든 한수원이 비리를 만들든 뭘 하든 핵발전소를 해야 된다는 층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 20% 초반대 정도는 있어요.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건설해야 된다고 했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중단해야 된다는 것도 늘었거든요. 이것만 는 게 아니고 이것도 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모르겠다가 이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지금 이후에는 사실 저는 공론화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이미 탈핵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에 오신 정도의 분들이면 저는 이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네, 이분들은 원래 탈핵하실 분들이에요. 자, 그럼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 거냐? 나는 한 번도 핵 문제를 고민해 본 적도 없어. 신고리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그런 거 나 사는데 다 싫어 그냥. 이분들이 이 문제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공론화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요, 공론화의 원래 취지하고도 맞아요. 예,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장 나는 반대, 나는 찬성 이런 사람들은 그게 내용이 맞든 틀리든 자기의 신념이 이미 확립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공론조사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요번 3개월 동안에만 쓰는 돈으로 지금 46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2만 명한테 전화 돌릴 생각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유인물도 줘야 될 거고요. 1박 2일로 하면 밥도 줘야 될 거고요. 잠도 자야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500, 350 이 사람들한테는 경비도 줘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하루 동안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자기 시간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전반적인 그 과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큰 틀을 좀 말씀드렸고, 현재는 참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데요. 요번 주 다들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시고 여기 다 오셨네요. 부산이라 그냥 동네 그냥 해운대 부산 분들은 원래 해운대 안 가시잖아요. 뭐 하여튼 동네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 3개월 안에 휴가철 일주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10월 초에 우리 추석 무려 열흘이나 되는 엄청난 휴가가 중간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서울에서 지금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는 추석을 좀 잘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는 자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선거 때 보시면은 추석 민심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동안에 마지막 350명 하기 직전의 것을 분위기를 잘 몰아야 추석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